연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잘 봐야 앞으로 페드의 추이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물가가 아닌 고용 지표에 더욱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고용 지표에 따라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노동시장 상황의 냉각은 분명하게 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속도의 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며칠 전 연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잘 봐야 앞으로 페드의 추이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연설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함축된 내용으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페드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가 목표치인 2%까지 도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반대로 고용 지표의 고용 시장은 지금 현재 냉각된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젠 물가가 아닌 고용 지표에 더욱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고용 지표에 따라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월 달에 FOMC 발표가 있는데 그 시기에 아마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돼 보입니다. 다만 그 시기 25bp가 인하되는 베이비컷 또는 50bp가 인하되는 빅컷이 언제 어느 시기에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의 충격 여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9월 달에 베이비컷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시기 이후부터는 저는 빅컷이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해리스 의원은 당선이 되기 위해선 미국 경제는 지금처럼 계속 견고할 거고, 지금처럼 호전이 계속 될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탄탄함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워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노동부에서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수정치를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정치가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더 감소된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약 81만 8천 개 정도의 실제 발표된 내용보다 더 감소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그리고 또 트럼프에서 지금 통계 지표를 민주당에서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시장과 다른 어두운 면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경기 침체 현상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 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지표 감소된 수치, 그런 것도 한번 뒤에 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19가 도착한 지 4년 반이 지난 지금 팬데믹과 관련된 최악의 경제적 왜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되지 않았으며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 조건이 덜 엄격해졌습니다. 공급 제약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자,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 현상을 띄웠었죠. 코로나가 터진 직후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격리를 시작했고, 또 지역 간, 또 나라마다 봉쇄 정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띠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 도래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임무에 대한 위험의 균형이 바뀌었다. 우리의 목표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가격 안정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덜 확고됐던 이전에 디스인플레이션 에피소드에서 특정 지었던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피하는 것이었다.
아직 과업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그 결과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에 대한 단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통화 정책은 총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거다. 불균형 형상이 띄었던 코로나 시기 때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크게 물가가 폭등했죠. 그래서 이걸 완화하는 정책, 그렇기 위해선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잘 회복하고 잘 유지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의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으며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2.5% 정도밖에 상승되지 않았다. 올해 초에 잠시 멈췄다가 2%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재개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라는 확신이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PC 물가 지수입니다. 자, 물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직후부터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다가 2022년을 시작으로 쭉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물가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고 물가 목표치인 2%대까지 지금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노동시장은 이전의 과열 상태에서 상당히 냉각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년 전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 4.3%로 역사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치로 보여지지만 2023년 초 수준보다 거의 1%포인트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지난 6개월 동안 발생되었다. 그래서 2024년에 약 1%포인트 정도 높아진 수치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추세의 방향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과열된 시장에서 지금 냉각된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아닌 이제는 고용에 더욱더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률 상승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해고 증가의 결과가 아니었다. 자, 해고를 많이 해야 실업률이 증가가 되는데 해고의 증가의 결과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증가는 주로 근로자 공급의 상당한 증가와 이전의 광란적인 고용 속도의 둔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 정권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이민자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실업률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상황의 냉각은 분명하게 있다. 이걸 지금 단정을 했습니다. 냉각이 분명하다. 일자리 증가는 견고하지만 올해는 둔화되었다. 일자리 공석이 감소했고 실업률에 대한 공석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채용 및 이직률은 이제 2018년, 2019년에 존재했던 수준보다 낮은 수치이다. 명목 임금 상승은 완화되었고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은 2019년 팬데믹 직전보다 덜 빡빡한 상황이다. 당시 인플레이션은 2% 미만이었고 노동시장은 조만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는 노동시장 상황이 더 이상 냉각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환영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시장을 더욱더 집중 있게 볼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실업률 지표입니다. 자, 실업률이 2020년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다가 2024년을 기점해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증가될 요지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채용률 또한 마찬가지 2020년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2021년, 22년 잠시 높아졌다 지금 다시 채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퇴사율도 낮아지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경제는 견고한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데이터는 진화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하락 위험은 반대로 증가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FMCA 성명에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이중, 위임의 양쪽에 대한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행 방향은 명확하다. 정책 조정, 이제 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시간이 왔다. 그리고 그 여행 방향은 명확하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의 타이밍과 속도는 유입 데이터, 앞으로 바뀌어지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여러 전망들, 그리고 위험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가 아니라 달라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속도의 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의 폭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에서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 데이터 그리고 변화하는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바뀔 가능성이 매우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격 안정을 향해 더 나아가며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펼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노동시장 상황이 더 약화될 수 있는 원치 않은 위험을 포함하여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금리는 5.5%입니다. 그래서 5.5%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동시장 상황이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높아진 이 금리에서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3.5%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폭으로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것처럼 빠르게 내릴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은 고정된 인플레이션 기대치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강점을 유지하려면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끔 물가는 둔화되지만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끔 달성하는 요 목표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보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동반돼야만 합니다. 다만 그 인플레이션은 둔화된 인플레이션, 그건 정책 목표인 2%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하면서 노동시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거라는 대중의 확신을 반영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4년 8월 2일 7월 달에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 예측치가 17만 6천 개를 발표했는데 실제는 신규 일자리가 11만 4천 개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다. 따라서 예측치보다 훨씬 더 하회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자, 근데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달까지 발표된 고용 지표를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매달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가 확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주기마다 3월 달에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근데 그 수정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발표된 일자리보다 총 81만 8천 개가 감소되었다라고 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달마다 이 수정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발표됐던 위에 봤던 지표보다 약 30% 정도 감소된 수치로 발표가 된 거다. 자, 지금 우리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0.1%, 1% 정도만 예측치보다 하회되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30%가 감소된 걸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게 되는 지표는 블룸버그 지표입니다. 자, 지금 현재 2024년 기준 수정치 발표가 80만 개 정도가 감소된 수치인데 이게 실제 2009년 서브프라임이 터진 직후 감소된 수치 그 이후 최대의 감소폭이 나온 거다. 엄청난 감소폭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정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번 2024년 기준에서 이 수정치는 30% 정도나 감소된 감소폭으로 다시 재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지표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시장 상황이 더 이상 냉각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환영하지 않다라고 이번 발언에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더 이상 냉각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환영하지 않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냉각된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를 보셨습니다.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노동시장 상황이 더 약화될 수 있는 원치 않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책금리가 5.5%인데 노동시장이 더 약화될 수 있는 시장으로 전개가 되면 빠르게 충분한 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인하의 폭을 가져가면서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쏟아낸 거죠. 금리 인하의 타이밍과 속도는 유입되는 데이터. 자, 지금 유입되고 있는 이 데이터도 분명히 페드에서 계속적으로 유념 있게 보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변화하는 전망. 실제로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수정치를 보니까 이게 엄청 좋지 않다라고 전망하는 이런 데이터 그리고 전망하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페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위험의 균형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 금리 인하의 속도와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대선까지는 이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는 그 어두운 면들이 다 민낯이 다시 밝혀지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는 시점으로 가게 되고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미시간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지표를 보실 텐데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이런 조사를 한 지표입니다. 미시간 지표인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았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 급격하게 또 하락하다가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시장이 전개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년 이후에 22년부터 다시 뚝 하락하다가 또 22년 하반기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을 기준해서 다시 이 지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전망에 있어서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심리가
훨씬 더 지금 미국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제의 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가 달리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또 보여주는 이런 수정치 발표도 함께 보셨고 심리 지표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야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이 지금 경제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는 다시 그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시장이 되고 그 시장의 여파가 충격 여파로도 다가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